정수 씨의 생일날, 남편은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30년. 정수 씨가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시간이 바로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생일 케이크의 촛불처럼 한순간에 꺼져버렸습니다. 30년을 한 집안에 바친 여자에게 돌아온 건 이혼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치매 걸린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정수 씨에게 던진 낡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보따리에는 어떠한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시어머니는 치매인 척 침묵을 지켜왔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관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봄, 24세 한정수 씨가 민준혁 씨의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당시 남편 민준혁 씨는 30대 초반에 건실해 보이는 회사원이었고, 시부모님은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수 씨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예언이 될 줄은요. 신혼 초부터 정수 씨는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 식사 준비, 남편 출근 챙기기, 시댁 가게 일 거들기까지 정수 씨의 하루는 온통 남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는 말을 하던 그가 2년 차부터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회식이 잦아졌고 귀가는 늦어졌습니다. 정수 씨는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고, 승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정수 씨를 지켜보셨습니다. 때론 따뜻하게, 때론 날카롭게. 그분의 눈빛엔 정수 씨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수 씨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했죠.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고 정수 씨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육아와 시댁일, 남편 뒷바라지까지. 정수 씨의 시간이라곤 하루에 단 10분, 밤늦게 설거지를 마치고 마시는 보리차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술자리, 출장이었죠. 정수 씨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자신이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신 겁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으신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다 잊으시면서도 유독 정수 씨에 관한 일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셨거든요. 정수 씨가 친정에 다녀온 날, 정수 씨가 힘들어했던 순간들, 정수 씨가 남편과 다툰 날들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수 씨의 손을 잡으시며 흐릿한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정수 씨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나면서 정수 씨의 삶은 점점 더 분명하게 두 개의 시간으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남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1년 365일. 명절엔 더 심했죠. 친척들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수 씨의 몸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한 시간. 이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앉아 5분간 멍하니 있는 것. 그게 정수 씨의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시간은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골프, 술자리, 취미생활, 주말 낚시. 집에 있을 때조차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정수 씨가 아이 학원비를 언급하면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데 그것도 모자라냐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남편에게 정수 씨의 30년 헌신은 당연한 것이었고 자신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대한 공헌이었습니다. 20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해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큰 소리로 정수 씨를 질책할 때였습니다. 정수 씨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 눈빛은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죠. 또 어느 날엔 시어머니가 서랍을 뒤지시다가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내 들으셨습니다. 정수 씨는 깜짝 놀라 다가갔죠. 시어머니는 순간 정신이 돌아오신 듯 정수 씨를 빤히 보시더니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수 씨는 봤습니다. 그 노트 표지에 적힌 글씨를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의 외도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설명되지 않는 야근, 갑자기 비싼 옷과 시계를 사는 모습들. 정수 씨는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왔습니다.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정수 씨가 아닌 누군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자는 내용과 선물을 준비했다는 메시지였죠. 정수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정수 씨가 모든 걸 바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방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시어머니가 뭔가를 쓰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정확한 필체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수 씨의 생일날이었죠. 정수 씨가 케이크를 사와서 조촐한 촛불을 켜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이혼을 말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수 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고 30년을 살아봐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느냐는 투였죠.
30년 살아봐서 안다고요? 정수 씨가 30년간 바친 헌신은 맞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 명의가 어머니 것이니 정수 씨가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왜 주냐? 정수 씨도 먹고 살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덧붙였죠. 남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왔더군요. 정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먹고 산 것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던 정수 씨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품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정수 씨에게 던지셨습니다. 이거 버리고 가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정수 씨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쳤던 그 공간을 떠났습니다. 보따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보따리를 열었을 때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30년간 그분은 모든 걸 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보따리가 단순한 낡은 짐이 아니라 30년의 진실을 담은 심판의 기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수 씨의 생일날, 정수 씨가 고시원방 책상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았을 때 그 무게감은 단순한 물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누군가의 침묵이,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그날 밤 보따리를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더 이상의 충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보따리는 그렇게 한 구석에 놓여졌고 정수 씨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오빠와 어머니를 만났죠. 어머니의 얼굴은 지난 밤새 울으신 흔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곁에서 계속 간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였죠. 결국 정수 씨와 어머니가 교대로 간병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수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했던 아버지의 손은 이제 앙상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지만 정수 씨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지실 거라고, 곁에 있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정수 씨의 휴대폰으로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집에 있는 짐을 빼갈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30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셨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하셨죠. 정수 씨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 보조, 대소변 처리, 물리치료 동행까지.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70대의 몸으로 남편을 간병하는 건 너무 벅찬 일이었죠. 정수 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보내고 자신이 병원에 상주하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집도 없이 좁은 고시원과 병원을 오가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수 씨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 그건 순수하게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마음을 바꾼 걸까? 혹시 사과하러 온 걸까?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는데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것. 혹시 유산이 있으면 정수 씨 몫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정수 씨 친정에 많이 신경 썼다는 이유였죠. 정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장인을 보며 유산을 먼저 계산하는 사위. 이게 3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달라고요. 다시는 친정병원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남이니까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처음으로 친정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수 씨를 꼭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라도 그 사람 본 모습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요. 2달째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하시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죠. 정수 씨는 아버지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아버지 간병과 집안일을 혼자 하시다가 몸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정수 씨는 아버지 병실과 어머니 병실을 오가며 두 분을 돌봤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 식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빵 하나로 때웠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충만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정수 씨는 법원에서 이혼 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수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저축도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는 정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남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것 같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법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넉 달째 어머니가 퇴원하셨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꾸 기침을 하시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정수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재활 중이고 어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퇴원시켜 집에서 함께 돌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은 불가능했기에 정수 씨는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병원 치료도 함께 다녔습니다. 밤에는 두 분의 잠자리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대소변을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정수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정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딸을 이렇게 고생시켜서요. 그리고 고맙다고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요. 정수 씨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도 고마워할 것도 없다고요. 이게 자식의 도리라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랍에 있는 통장을 정수 씨에게 주겠다고요. 많지 않지만 몇 천만 원 정도 있다고요. 오빠한테는 줄 생각이 없다고. 정수 씨만이 진짜 자식이라고요. 정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로 쓰시라고요. 하지만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치료해도 소용없다고. 정수 씨의 앞날을 위해 써야 한다고요. 5달째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오셔서 아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묻더군요. 어머니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수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알아보라고요. 오빠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정수 씨만을 병실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정수야, 너는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야.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않아. 때로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내 시댁에서 30년을 바친 것, 엄마는 다 알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약속해. 정수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약속하겠다고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정수 씨는 상주로서 모든 절차를 챙겼습니다. 오빠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했고 남편은 조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유산 중 정수 씨 몫이 있으면 절반은 자신이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이유였죠. 정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수 씨는 어머니 유언대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두 분을 돌보는 건 이제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이 너무 고생한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 정수 씨는 문득 시어머니가 던져준 보따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친정 부모님을 돌보느라 잊고 있었던 그 보따리가요. 고시원방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구석에 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다했고 자식으로서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수 씨 자신의 인생을 볼 차례였습니다. 정수 씨는 천천히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시어머니가 침묵 속에 감춰둔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정수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치매인 척 침묵을 지켜온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던진 이 보따리.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정수 씨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두툼한 노트 여러 권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노트들이었죠. 정수 씨는 그중 하나를 집었습니다. 표지에는 1995년부터 200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또렷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정수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다. 첫인상은 참 착하고 순해 보이는 아이였다. 준혁이가 이 아이를 잘 대해줄지 걱정이다. 우리 아들의 성격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니까. 1995년 5월 2일. 정수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부모 식사를 준비한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한다. 준혁이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고 출근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1995년 7월 20일. 정수가 친정에 다녀왔다. 준혁이가 짜증을 낸다. 왜 허락도 없이 다녀왔냐고. 나는 못 본 척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 일에 끼어들 수 없으니까. 정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계셨던 거죠. 손이 떨리는 채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3월 10일. 오늘 준혁이가 정수를 때렸다. 밥이 짜다는 이유였다. 정수는 울면서도 사과했다. 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다. 1998년 11월 5일. 정수가 아이를 가졌다. 준혁이는 딸이면 지우라고 했단다. 아들이어야 한다고. 정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정수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2000년 6월 18일. 정수가 아들을 낳았다. 준혁이는 기뻐했다. 하지만 정수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시켰다. 나는 말렸지만 준혁이는 듣지 않았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정수 씨는 노트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정수 씨가 겪은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모든 눈물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2007년 4월 3일. 준혁이에게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정수는 눈치챘을까? 아마도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는 것 같다. 정수는 그런 아이다. 자신이 참으면 가정이 유지된다고 믿는. 2010년 9월 15일. 오늘 준혁이의 휴대폰을 봤다. 여자와 주고받는 문자들이 있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진을 찍어두었다. 2012년 2월 28일. 준혁이가 정수 친정 유산을 노린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정수에게 말하더라. 정수는 또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이 착한 아이가 안타깝다. 2014년 7월 10일. 나는 오늘부터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준혁이의 본 모습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다. 사람은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정수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를 하신 겁니다. 아들의 진짜 모습을,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보기 위해서요. 마지막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0일. 치매 연기 2년째. 준혁이는 이제 내 앞에서 정수를 함부로 대한다.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정수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다.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손을 잡아준다. 2018년 3월 8일. 준혁이의 외도가 더 심해졌다.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카드 사용 내역. 변호사에게 넘길 자료들이다. 2020년 11월 30일. 정수의 눈빛이 죽어간다. 20년 넘게 헌신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정수를 지켜줄 것이다. 2023년 6월 15일. 준혁이가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 만난 여자와 재혼하려는 것 같다. 정수를 내쫓을 생각이다. 나는 준비를 마쳤다. 이제 때가 왔다. 2025년 2월 10일. 정수의 생일날 준혁이가 이혼을 통보했다. 계획대로다. 나는 정수에게 보따리를 주었다. 30년의 진실이 담긴 보따리를. 정수야, 이제 내 차례다. 싸워라. 내가 받아야 할 정의를 찾아라. 정수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모든 걸 기록해 오셨습니다. 정수 씨를 지키기 위해서요. 보따리 안에는 노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사진들,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남편 명의로 숨겨둔 계좌 내역들이었습니다. 다른 봉투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은 정수 씨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나 민철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한정수에게 상속한다. 아들 민준혁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준혁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아내를 학대했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반면 정수는 우리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셨고 집안을 지켰으며 손자를 훌륭히 키웠다. 정수만이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다. 유언장 날짜는 2010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죠. 그리고 유언장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집과 토지, 그리고 예금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수 씨에게 양도한다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것 역시 공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손수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정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준혁이가 너를 버렸다는 뜻이겠지. 나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단다. 정수야,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10년 동안 치매인 척했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30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지켜봤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내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을 돌보는 내 모습을, 눈물을 삼키며 웃는 내 모습을 다 봤어. 준혁이는 내 아들이지만 나는 내 편이야.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람으로서 준혁이는 실격이야. 이 보따리 안에 든 모든 것은 내 거야. 시아버지의 유언장, 내 재산 증여 서류, 준혁이의 외도 증거들. 이것들로 너는 싸울 수 있어. 정수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단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고.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선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고. 30년 동안 내가 쌓은 시간은 헛되지 않아. 그 시간이 지금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이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준혁이보다 내가 훨씬 내 자식 같았어. 이제 너를 위한 시간을 살아. 내 인생을 살아. 약속해줘. 사랑한다, 정수야. 시어머니 최순자. 정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지켜보셨고, 기록하셨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보따리 맨 아래에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고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미 다 설명해뒀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정수 씨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법무법인을 찾아갔죠. 접수돼서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바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정수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순자 어머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며느리 정수 씨를 꼭 도와달라고요.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해온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전부터 이 변호사와 상담해왔다는 것, 남편의 외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는 것, 재산 상속과 증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을요. 정수 씨가 가져온 보따리 속 서류들을 검토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최소 2억, 재산 분할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유언장과 증여 계약서가 있으니 거의 모든 재산을 정수 씨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계좌들,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자산들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 여성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변호사는 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요. 이제 당신이 받아야 할 정의를 찾을 차례입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반박 및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죠. 뭐 하는 짓이냐고, 어떻게 변호사까지 선임했냐고, 돈은 어디서 났냐고 따졌습니다. 정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나를 지켜줬어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시간들이요.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따리가 열렸습니다. 30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묵 속에 준비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보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증거였고, 헌신의 기록이었고, 정의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보따리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수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건너편에는 남편 민준혁 씨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아마도 전업주부였던 정수 씨가 제대로 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자신에게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변할 리 없다고 믿었던 거죠. 조정위원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었지만 부부 공동재산이 거의 없고 주거용 부동산은 시어머니 명의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정수 씨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5년치 문자 메시지 캡처본, 통화 녹음 파일 목록, 호텔 출입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들.
시어머니가 꼼꼼하게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다음으로 남편이 숨겨둔 계좌 내역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만든 비자금 계좌, 친구 이름을 빌린 차명 계좌들. 시어머니가 남편의 서류를 몰래 확인하며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존재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공증된 유언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수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들을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 측에 있고 재산 관계도 복잡하네요. 조정보다는 본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했냐고 따졌습니다. 정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요. 치매 걸렸다고 무시했던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록하셨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10년간 치매 연기를 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준비 기간 동안 정수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정수 씨가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수 씨가 부르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야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정수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치매가 아니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단다. 다만 치매인 척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 사람의 진심은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나타난다더구나. 그래서 일부러 약한 척했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너는 착하고 순한 아이라서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잖니. 누군가는 너를 지켜줘야 했어. 그게 내 역할이었어. 정수 씨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수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한 남자가 2개의 시계를 차고 다녔대. 하나는 자기 시간을 재는 시계,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쓴 시간을 재는 시계였지. 남자는 자기 시간만 소중히 여기고 남을 위한 시간은 무시했어. 그런데 죽는 날, 신은 남을 위한 시계만 보고 심판했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시어머니는 정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시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 하늘이 다 보고 있었어. 나도 보고 있었고. 이제 너를 위한 시간을 살아. 내가 받아야 할 걸 받고, 내가 누려야 할 걸 누려.
약속해줘, 정수야.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소송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이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남편과 3년간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혼했다고 속였고 재혼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돈까지 빌려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서두른 이유는 자신과 재혼하기 위해서였지만 최근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편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했을 뿐 아니라 외도 상대에게도 사기를 친 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고 위자료는 3억 원, 재산 분할은 시아버지의 유언장과 시어머니의 증여 계약서에 따라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정수 씨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이 숨겨둔 차명 계좌의 자산들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절반은 정수 씨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외도 상대 여성에게서도 소송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판결 이후 정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집은 법적으로 정수 씨의 집이었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그 집에 이제는 주인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을 정리하며 정수 씨는 시어머니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수 씨 앞으로 된 편지였죠. 정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구나. 정수야, 나는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30년간 내가 지킨 집이니까. 나는 내게 미안해. 10년 동안 치매인 척하며 내 고통을 그냥 지켜만 봤으니까. 하지만 그때 나서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 법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준혁이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어. 탈무드에서 말하는 정의는 즉각적이지 않아.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온다고 했지. 나는 그 정의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준비했어. 정수야,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도 말고, 오직 너를 위해 살아. 그리고 기억해줘. 내가 30년간 쏟은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 시간이 너를 지켜줬고, 그 시간이 너에게 정의를 가져다 줬어. 사랑한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야. 정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이제 정수 씨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어느 날 정수 씨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정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정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한 가지만 더 기억해줘.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같지만 결국엔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시간이 증명해 주거든. 한편 남편 민준혁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은 것은 물론이고 외도 상대 여성에게서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비리가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집한 증거 중에는 회사 돈을 횡령한 기록도 있었던 겁니다. 외도 상대 여성은 남편을 떠났습니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남자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죠. 아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어머니 정수 씨 편에 섰던 겁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과거 자신이 살던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정수 씨의 집이 된 그곳.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보며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죠.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정수 씨는 손님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어머니가, 다시 일어선 어머니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주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모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수야, 행복하니? 정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아이야. 친정 아버지도 요양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정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딸을 보는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정수 씨는 2층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죠. 정수 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야, 탈무드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마. 당신이 시간을 준 사람에게 운명은 반드시 보답한다. 너는 30년을
남에게 주었어. 이제 운명이 너에게 보답할 차례야. 정수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정수 씨를 지켜줬고, 정의를 가져다 줬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고, 정수 씨는 카페 한쪽 벽면에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써주신 글귀였습니다. 2개의 시계를 차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시계, 하나는 남을 위한 시계. 신은 남을 위한 시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많은 손님들이 그 글귀를 읽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봄날, 시어머니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시어머니를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남편 민준혁 씨도 멀리서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으니까요. 그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멀리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수 씨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수 씨가 시집온 첫날 입었던 한복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복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새 며느리를 맞았다. 착하고 순한 아이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의 시간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기를. 정수 씨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정수 씨를 지켜보고 계셨고 믿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수 씨는 친정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모셔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는 오후. 아버지가 어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정수야, 행복하니? 정수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을 때 정수 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2개의 시계를 차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시계, 하나는 남을 위한 시계. 신은 남을 위한 시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정수 씨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의는 늦을지 몰라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정수 씨는 불을 끄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아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창문을 열어 방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헌신은 보답받았고 악은 스스로를 무너뜨렸으며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정수 씨의 새로운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재는 시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